자, 이제 132쪽에 양가로 2번 일조동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자, 우리 일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은 우리 맨날 그렸듯이 태양은 남쪽과 북쪽이 있다면은 남쪽에 떠서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 대지에서 건물 지을 때 여기서 너무 높게 지면, 자, 우리 이 대지 기준에서 이쪽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고요. 이쪽이 정남 방향의 대지가 되는데, 여기서 너무 높게 지면은 이쪽에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쪽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짓는다라면 태양은 이렇게 통과가 되는, 어쨌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밖에 못 짓기 때문에 일조권 높이 제한이 되면 그만큼 토지 이용도는 떨어지는 거,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자, 원칙은 북쪽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우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요. 자연과 상관없이. 그래서 보통 이 전국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우는 거리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는, 9m 이하까지 뭐 1.5m 이상 띄워라, 9m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라,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적용 범위가 기본이라 그랬죠. 적용 범위가. 이 규정은 아까 가로교육처럼 어디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조권은 햇빛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까 공경주는 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일조권은 주거생활과만 관련이 돼 있어요. 상업이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에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상품을 망쳐요. 주거생활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용도 따지지 않고 이 건축을 어디에 지을 때냐,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이 전용 일반인 준인데 전용과 일반 주거에 지을 때 적용이 되지, 준주거만 하더라도 주거지역이지만 오히려 상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업은 일조권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과 일반 쪽에서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크기 때문에 확대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지을 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준주거 포함해서 확대 적용을 하는데요. 아무리 확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비싼 곳이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이고, 두 번째 비싼 곳이 일반 상업이라 중심 상업이나 일반 상업지역처럼 토지 용도를 아주 높여야 될 곳이라면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높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을 합니다. 어디만 안 되느냐? 중심과 일반 상업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일조권 적용 범위가 기본인데, 공동주택의 예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중심과 일반 상업에서 짓는 것만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 이건 다 적용이 되고, 공동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전용과 일반 쪽에서 지을 때만 적용이 되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시고 가장 적용호가 기본이에요. 이때도 그래서 북쪽에서 띄우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부터 얼마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남쪽으로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새로 개발하는 곳,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곳. 어차피 개발하게 되면은 도시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새로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고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이때도 북쪽에서부터 각각 띄우는 게 원칙이 되겠지만 남쪽에서 띄우는 게 유리하다면 남쪽에서부터 띄우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거리는 확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쪽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남쪽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었는데, 여기서 짓는다 하더라도 북쪽에서부터 일조권 높이를 적용받아야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적용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받는 경우. 그것도 이제는 해야 되죠. 생각나시나요? 도로가 이거 살짝은 요전했던 것 같은데, 도로미가 아주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가 아니면 중간에 도로가 널리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사실상 일조권 침해 안 할 것이다. 넓이 몇 미터 해상되는 도로에 그냥 봅시다. 자, 뭐 자꾸 보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뭐 한 번 했던 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죠? 물어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자.
자, 양가로 1번의 1주동의 확보를 한 높이지 한번 보시면 판가로 1번이 원칙이에요. 전용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 짓는 걸 전제로 하는 원칙도 북쪽에서부터 띄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입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건축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만 된다. 이게 원칙적 건축선인데, 높이지 않은데 얼마나 띄우는지는 높이 9m 이하까지는 최소 1.5m 이상, 최소 1.5m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 이상을 띄워야 돼요. 최소 1.5는 띄워야 돼요. 높이 9m를 넘는 부분이면 그 높이의 반 이상을 최소 띄워야 되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다만 얘기야, 다만. 세 가지 경우예요. 다만 세 가지 경우는 전용주거 일반에서 짓는다 하더라도 적용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을 안 하는 예외 세 가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구단위 기획구역이든 경관지구 등등 허가권자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세 번째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복잡한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도로 너비가 20m 이상, 도로 너비가 20m 이상의 도로를 넓은 도로로 하는 게 요거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렇게 20m 이상 넓은 도로고 이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다면 사실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조권 침해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또 하나는 건축 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축협정구역이라면 이따가 배우실 내용인데 여러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소유자가 전원 합의를 통해서 협정을 체결했다면 개별 대지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기준을 협정 체결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도 통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건축협정구역이라면 협정구역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일조권 침해란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협정구역 맺은 땅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개별 대지 사이에 일조권 따질 일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것도 뻔해요.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인 경우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짓는다는 얘기는 지금 짓는 땅인 이 땅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땅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에서 지을 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땅의 정북 방향의 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전용 일반 주거지만 여기서 보호를 해줘야 될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이라야 역시 여기에 일조권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예를 들어 이게 상업지역이라면 보여줄 필요 없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다니까. 여기가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이라 역시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호 대상이 아니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적용 안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잖아요. 다음의 경우는 건축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남쪽에서부터 1에서 정하는 높이 범위 아까 1.5 2분의 1 띄우는 건 똑같아요. 이 범위 안에서 시장 등이 고시하는 높이하로 할 수 있는 예외, 통제할 수 있는 예외라고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새로 개발할 땅. 택지개발지구가 됐든 대지조성사업지구가 됐든 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맨 마지막에 정부구역까지 새로 개발하는 곳이라면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다. 또 하나가 2번 3번이죠.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이렇게 써놨던 예를 들어 정북 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그런 공지에 접하는 대지라면 이쪽에 있는 것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래요. 예를 들어 하천 도로예요. 하천이나 도로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이게 아까 전용과 일반주택이 아닌 곳이면 아예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전용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이 못 들어서는 땅이라면, 도로라면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은 되는데 아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적용은 되는데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또 하나는 고 3번 정북관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합의를 했다. 이쪽의 일조권을 침해도 되는 것으로 이쪽 대지 소유자 합의를 했다라면 합의했으니까 요거 신경 안 쓰고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랑 달라요. 아예 적용 안 하는 것이랑. 적용 아예 안 하면 이 규정 자체를 적용 안 하고 여기서는 적용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지금. 방가르분이 공동주택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주택이라면 우리 괄호 속의 제목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의 건축하나서는 제외. 그러니까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만 아닌 곳이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게 공동주택이고요. 그 아래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북방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해 하는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의한 높이하라고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1번에 뭐 채광청이 향하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높이 제한도 있고요. 동과 동 사이 인동거리 제한도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일 번 내용은 제가 워낙 많아서 또 문제도 안 나오니까 생략을 했고 2번에 동과 동 사이 얼마 띄우는 것은 이것도 뭐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이상을 띄워서 해야 된다는데 그 예외 규정 한번 살짝만 볼까요? 이거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대하전의 모든 세가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하면 팥죽이 생각이 날 텐데 이거 해와 관련해서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 동지래요. 해가 가장 긴 날이 하지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도 최소한의 얼마 이상 햇빛이 들어야 된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9시부터 오후 3시 이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인데 이 규정을 따르는 경우도 많아요. 동과 동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실 때 그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최소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은 최소 햇빛이 들어와야 돼.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세대가 있다. 잘못된 거야, 그거는. 들어오나요? 2시간? 한번 재봐요, 언제. 동지를 만나서 팥죽 먹으면서. 자, 특례, 이 규정이에요. 특례,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자, 우리 보통 여기가 이제 우리가 3층부터 좀 큰 걸로 봤잖아요. 계속 2층까지를 낮은 걸로 봤고 이게 최소 2층 정도만 된다라면 태양은 위에서 비추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순수 2층짜리 해야 돼. 그래서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층수만 2층이 아니고 높이도 2층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8m 이하 이런 경우는 일조권합은 높이 제한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기 때문에. 또는 아니죠. 작은 거 둘 다 작아야 돼요. 또 그 아래 아이고 이렇게 잡다한 게 많은지 5번에 대지가 지역지구 우회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이것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우회에 걸칠 때 행위 제한 얘기인데 이게 국계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배웠던 그런데 건축법에서도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규정이 있어서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계법과 건축법 두 군데밖에 없어요. 원리는 비슷해. 차이점만 하시면 돼. 자, 우리가 대지가 걸칠 때 국계법에서는 330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척 했던 거 건축법은 그거 안 씁니다. 건축법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대지가 걸쳐 있을 때 과반을 차지하는 면적이 반을 넘는 이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있겠죠. 뭐 넷으로 나눠지면 혹시 몰라도 있다라면은 이 과반을 차지하는 곳 이곳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전체 그대로 건축물과 전체에 다 적용해요. 이게 건축법의 특징이에요. 과반을 차지하는 분이 없다라면 각각이 되고 이때도 과반을 차지하는 게 있어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각각 되는 건 다 똑같은데 330 이하일 때 하는 얘기 대신에
과반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그 행위 제한을 전체 적용하겠다. 요거 하나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이 걸칠 때도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방가로 1번이 유일한 차이점이거든요. 건축법에서 혹시 물었다라면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을 전체에 다 적용하겠다는 거. 이게 건축법 특징이에요. 이때도 녹지각계선 각각되는 건 그 아래 똑같고요. 넘겨보시면 건축물과 관련해서 원칙은 각각 똑같은데 여기서는 방화지구에 걸칠 때 하나 위에만 있고 내용은 똑같아요. 방화지구, 고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고도지구는 건축법에서 아예 통제를 없어요. 통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라면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땅은 불의한타니까 땅에는 적용 안 하겠다. 이때도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자, 이제 구조자료 파트라고 해서 구조자료 파트를 아주 더 심각한 기술적인 부분. 내용 엄청 많은데 제가 줄여놨지만 이 줄여놓은 것 중에서도 좀 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조자료 파트에서 문제를 내게 되면 일부러 틀리게 내는 문제 여기서 주로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빼놨어요. 제가. 그나마 요새 의미에서 조금 요새 상황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그냥 골라놓은 거예요. 골라놓은 거. 계산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상관없고 나와도 뭐 틀려도 괜찮아. 나와도. 자, 구조안전 확인부터 봅시다. 구조안전 확인. 작년에는 이거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구조안전 확인하는 게 방가로 2번 다 그것이 이제 느낌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싹 나와서 근데 원래 평상시는 예측 안 돼요. 자, 우리 방가로 2번 보시면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건축주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먼저 방가로 1번부터 볼까요? 그냥 자, 우리 방가로 1번에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설계자는 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간단한 신고 대상 말고 허가 대상인 건축물이라면은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꼭 확인을 해야만 되는데 이 설계자가 만든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에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방가로 2번입니다.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주, 박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에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이 박스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꼭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그 말은 붙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표준 설계도에 따라 건축한다면 이미 지역마다 있는 기존의 표준화된 설계도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안전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서를 통해서. 그래서 표준 설계도는 당연히 제외고 다 제외된 건 똑같고 여기서 지금 많지만 1, 2번 이것이 작년에 개정이 많이 됐던 건데 개정되고 바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1, 2번이.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게. 예? 작년엔 요거 여기서도 숫자 많지만 1, 2번을 잘 보시라는데 그 1, 2번에서 딱 나와서 참 좋았는데 말이에요. 예. 층수가 2층 이상입니다. 2층 이상. 이것도 가로 속에 주요 구조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으로 그 기둥과 보가 목구조인 기둥과 보가 목재인 이게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기둥과 보가 목재를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목구조 건축물이라면 3층 이상. 나무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서로는 좀 더 완화되어 있는 3층 이상부터고 이게 예전에는 3층 이상부터 제출해야 됐어요. 제가 3층부터 조금 큰 걸로 쓴다 그랬잖아.
그런데 작년부터 요것만 또 바뀌어서 공부는 피곤하게 한 거지. 보통 3층 이상부터 조금 크니까 하라 그랬는데 2층부터 그러니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이 강화된 거지, 강화. 1층만 아니고 2층 이상부터는요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 구조라면 3층 이상이고, 그리고 그 아래 연면적 크기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층수도 2층으로 바꾸고, 작은 것으로서 이것도 면적이 200 이상이에요. 200 이상. 그래서 지금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은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이 바뀐 거 두 가지가 다 2랑 관련돼 있죠.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 그런데 이것도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이면 또 300이 아니고 500 이상이야. 500 이상. 예? 목구조는 500 이상. 이런 건축물인데, 물론 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00 이상, 5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걸 전제로 해서 하라는 거 얘기지. 축사나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창고도 사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 살거나 사람 살지 않는 창고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 확인서류는 필요 없다. 그냥 1, 2번 정도 해두시고, 9번도 바뀐 부분이거든요. 단독과 공동주택. 중간에 뭐 높이가 3번에 13m 이상, 천막까지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고요. 9번의 단독이나 공동주택 역시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모든 주택은 층수 면적과 상관없이 구조안전 확인서류에 들어갔던 것도 작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주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1, 2, 9번이 되겠습니다. 1, 2, 9번이라. 글쎄 올해는 이게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는 종합적인 문제로 나올 때 대비해서 1, 2, 9번 정도 더 보시면 좋겠지만,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도 있어요. 요것도 새로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보실 분 보세요. 이거 올 때는 그러고. 자, 우리 2번에 건축의 내진 능력 공개가 나옵니다. 내진 능력이라면 내자가 견딜 내자고, 진짜가 지진할 때 진짜거든요. 그러면 내진이면은 지진에 견디는 그 능력이 내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건축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대상이 있거든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만 된다. 그런데 착공시행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 건축물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2층 이상, 200 이상, 목구조면은 3층 이상, 500 이상, 막 단독과 공동주택까지 내진 능력 공개 대상과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로 문제가 나왔다면 혹시 지진에 견디는 내진 능력을 공개될 대상으로 혹시 묻더라도 그쪽과 똑같은 얘기 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봤고, 승강기. 승강기도 옛날에 나왔던 것이라 요새는 써놓고서 1, 2분만 써놓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양가로서 한번 피난용 승강기가 작년 말에 또 신설이 돼서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별표 쳐놓기도 뭐하고, 우리가 이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을 사실 공인중개사가 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새로 신설된 게 있어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승용 승강기, 이게 보통의 승강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6층 이상으로서 2,000 이상. 이것도 역시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도 N대의 개념인데, 층수도 조금 계단만 이용하기에는 좀 높은 층수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야 승용 승강기 설치 의무가 있지. 아무리 층수가 높아도 사람 몇 사람 안 살면은 의무적으로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가 됩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에요. 괄호 속에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 이내보다 한 개 이상 직통 계단을 잘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인데, 이 규정 때문에 5층짜리 건축물이면 의무가 없어서 요새는 편의상 설치를 임의적으로 합니다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6층 이상부터 승강기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면적은 2천 이상이지만, 그런데 가끔 가다가 6층짜리 건물인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괄호 속에 예외 규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요거는 7층도 아니에요. 6층에 대해서만 계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된다. 혹시 6층짜리인데 설치 안 되는 거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봐도 돼. 자,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 초과시, 높이 기준으로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비상용 승강기는 여러분, 비상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 못 타. 거기 관련된 사람만 타는 게 비상용이에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소방하는 사람들만 이용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은 이용 못 해. 그럼 불이 났는데 비상 승강기가 있다면 그거 타면 안 돼요. 범법행위야, 범법행위. 타면 안 되고 계단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비상용. 저 승강기 그 비상용 승강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일반 승강기도 비상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이따 한번 내려가면서 보세요. 여기 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하는 사람들만 타야 돼요. 높이 31m 초과하십니다. 31m.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걸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우리 3.1절, 30일, 3.1절. 3.1절에 일제들은 비상 걸렸겠네? 만세가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비상용은 31m 초과시다. 만약에 비상용은 그 연면적 크기에 따라서 막 몇 대 몇 대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몇 대 몇 대 설치를 한다면 이거 간격을 띄울까요? 몰아서 설치할까? 빨리 판단해봐.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떨어져 할까? 몰아서 할까? 떨어뜨려야지. 그래야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서 불 끌 수 있지. 한 곳에 몰아놓으면 또 가다가 한참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바닥 면적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화재 시소와의 지정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둬라. 당연하고요. 새로 신설된 게 피난용이야.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화재가 뭐 뛰어내리거나 이래야 된다 그래서 좀 당황했죠, 그 말에? 그래서 나온 게 피난용 승강기야. 피난용 승강기. 작년에 신설된. 그래서 이제는 요게 피난용 승강기를 찾으세요. 복도에서 점프하지 말고 찾아. 그런데 이게 설치하려면 고층은 돼야 돼. 고층 아닌 곳에서는 여전히 고층 건축물에는 건축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최소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된다.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작년 말부터. 비상용과 피난용. 비상용이면은 화재 진압하는 사람만 쓰는, 피난용을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이 피난할 용도로 쓰는 고층 건축물 이상만 그렇습니다. 고층 건축물과 피난용. 그러니까 한다면 이걸 해야 되거든. 만약에 한다면 피난용과 비상용을 구별하셔. 아까 비상용은 높이 몇 메타 초과할 때 설치를 해야 됐었어요? 31m. 피난용은 고층 건축물? 우리 초고층이면은 우리 앞에서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있었죠? 그런데 피난용 승강기면은 고층이네, 그냥? 초고층이 아니고? 고층 피난용? 고층이 피난용이야? 코피 나서 이제 피난할 때. 코피? 피곤해, 이게 할 때 하는 게. 피곤해.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요. 4번은 됐고, 자, 우리 5번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생략해놨는데, 그래요, 제가. 5번에 그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규정도 있어요. 양가로 1번도 한 번 낸 적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음 방지로 해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소음 방지로 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 조용한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그런 느낌으로. 이거 시험에 나와도 쉬우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찾아보시면 왜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쉬우니까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써놓긴 써놨어요, 제가. 자, 6번의 건축의 범죄 예방.
양가로 이번에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이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거야, 작년에 이거. 작년에 요거는 범죄 예방 기준.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설계할 때도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주 입구를 여기다 설치할까요? 여기다 설치할 것 같아요. 주 입구를. 여기? 여기다 설치하면 안 돼요. 이게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 할 거면 요 골목길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는 외부에서 감시하기도 쉽지가 않잖아. 이렇게 좀 터 있는 데라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범죄 저질 사람들이 움찔하겠죠.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출입구나 이런 것도 다른 데서 보기 좀 쉽게 이렇게 설치하는. 양가로 1번 보세요.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네요. 이건 작년 시험 보고 나서 개정된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바로 개정된 거라고, 이게. 더 강화된 거예요. 더 강화된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다가 다가구 주택까지 들어갔고 세대수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작년에 시험 날 때만 하더라도 세대수 300세대 이상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없어 지금은. 모든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다가구까지도. 다가구 이상이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이제는 자유만 됩니다. 그거 외에도 그 아래 소매점이나 이종 중에 다중생활시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시원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주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게 3번에 그 다중생활시설 아닙니까? 다중생활시설. 8번에 오피스텔도 주로 주거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많은 사람 살면서. 그 아래 다중생활시설도 그러네.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도 고시원. 그러면 굳이 지금 개정된 바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사실 제일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다중주택이 빠져 있네요. 다른 많은 사람 사는 건 다 있는데 다중만 빠져 있죠. 그 정도 낸다면 예리하게 낸다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데 자꾸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피곤한 건데 아까 제가 감리파트에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해야 되는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은 주택, 그거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다가 다가구, 다중까지 들어갔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은 취지는 비슷하지만 다중만 빠져 있네요? 다가구 이상이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봐줘요. 이거 뭐, 제가 이것도 그냥 5, 6월 강의라 많이 해드리는 거야. 자, 특별건축구요. 특별건축구역은 역시 내용은 많은 데 비해서 지금까지 문제 한 번 나오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양가로 1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방가로 2번 국장이 하는 경우랑 방가로 3번 시도에서 하는 경우 좀 구별하시는 것 정도나 보실 때 편하라고 밑줄은 거놨어요. 보실 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만 안내드리고 안 합니다. 넘기세요. 진짜. 자, 140쪽에 이제 3번과 4번은 항상 한 달에 별표를 해놨죠. 그런데 이제 3번과 4번은 익숙하죠, 이제. 건축에 대한 협정이냐, 결합하여 건축하냐, 이 둘의 차이점. 자, 원래 건축 기준은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건축 기준은 각각의 건축물별로, 각각의 대지별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건축할 사람들이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협정을 맺었다라면
사적인 협정을 맺었다면 이 협정을 존중을 해서 협정 맺은 땅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성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그게 건축 협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협정을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땅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했다면 이 내 땅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훨씬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건축 협정이고요. 반면에 결합하여 건축한다. 요것만큼은 두 땅 사이의 문제, 두 땅 사이의 문제입니다. 결합 건축.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작은 개념인데요. 자, 우리 건축 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동의로만 체결해. 전원 동의로만.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 전원이 동의했을 때만. 그 대신 전원 동의한 것에 이제 통합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적용할 때는 만약에 건축 협정을 체결했다면 용적률은 통합 적용이 안 되죠. 용적률만은 이 결합 건축에서 다루는 얘기라 그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셔갖고 우리 건축 중에 통합할 수 있는 게 있다 상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원래 건축 면적이라면 건폐율로 결정이 되는 건데 건폐율 같은 경우는 다 원래 결합 건축이 안 돼 있다면 각각 이렇게 건폐율 한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각각의 대지별로 이 대지들의 관계 2m 이상 접하라는 걸 각각 충족해야 지을 수 있어요. 조경을 얼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각각 원래는 적용하는 겁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부설 주차장 면적 각각 설치를 하게 돼 있고 건물이 있다라면 지하층이니 뭐 이런 거 다 다 각각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전체를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의 크기만큼을 모아서 예를 들어 여기만 모아서 이렇게 지어도 된다고 여기 건물 짓기에 좋다라면 그래서 각각 나눠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아서 이렇게 지으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전체 땅이 대저들의 관계를 충족하면 될 것이고 연면적이 2,000에서 뭐 6m, 4m 이상 전체적으로 접하면 될 것이고 조경도 해야 되는 조경만큼을 여기다 모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마을 숲으로 훨씬 멋있는 숲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장도 여기다 확보해서 같이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이용이 개별적으로 설치보다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모아서 짓는 것만큼 여기에 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지하층도 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그러나 용적률 통합은 안 된다. 용적률 통합은 안 되는 게 여기서 다르기 때문이고 그 전에 이렇게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로 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 주는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기 힘들게 전원합의로만 가능하지만 요 체결된 협정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이때도 전원합의로만 폐지한다면 사실상 폐지가 어려워요. 원래는 개별 적용이 원칙이거든. 그래서 가는 길은 멀어도 돌아오는 길은 쉽게. 그래서 체결할 때와 달리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 동의면 충분해. 반만 넘는 사람이 동의하면 충분합니다. 그 차이점. 그러나 결합건축은 두 땅 사이에서만 따지는 거야. 두 땅 사이에서. 이 두 땅이 붙어 있으면 좋고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두 땅의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결합한다는 얘기냐? 용적률을 결합한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의 용적률상 연면적을 이만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만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땅에 적용하는 것을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 합의밖에 안 돼요. 이건 과반이 될 수가 없어요. 전원 합의로만 가능한데 만약에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 결합한 두 땅을 하나의 땅으로 봐서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짓고 싶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 더 짓고 싶었는데 못 졌던 거. 이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있지만 요만큼만 이용하고 이만큼은 이용 안 하려고 했던 거. 이 부분을 여기다 옮겨서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땅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더 지을 수 있어서 좋고 이 사람은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아서 좋고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징이 두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할 때도 전원합의라는 거 차이점. 자, 그래서 건축협정에서는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 다음에 자가 전원합의로만 건축의 건축이나 대수는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할 땐 전원합의로 체결할 수 있는 지역에 개발할 땅들 몇 가지가 있어요. 대충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 보시면 협정 체결했을 때 그 체결자나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가 있으면 협정서를 작성하여 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의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요.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건 당연한데 폐지할 때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폐지할 때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잖아. 전원이 아니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폐지가 되면 이제 통합 적용했던 것을 다시 개별 대지마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 폐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폐지를 체결하고 나서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돼요. 이런 숫자 나오는 건 역시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다만 건축협정은 특례를 이미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했다. 그 상태에서 착공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미 착공신고까지 했다. 그럼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착공신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이미 착공신고를 했다라면 최소 20년은 지나야지만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 20년.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특례가 있죠. 방가로 1번 맞벽 건축도 가능하고요. 착공신고 등의 통합적용도 가능합니다. 방가로 3번의 법령 규정의 통합적용 추로 요걸 갖고 설명해 드렸던 거죠.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여러분 방가로 1번의 맞벽 건축이 뭔지 궁금해요? 아, 또 궁금하시구나. 그냥 지나갈라 그랬더니만.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벽을 맞벽으로 쓰는 거예요. 맞벽으로. 여기다 건물 짓는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맞벽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설치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럼 이 안에 공간이 없죠? 더 훌륭하게 쓸 수 있죠? 그런 거야. 양쪽에서 맞벽으로 쓴다는 거. 맞벽으로. 민법에서 그러잖아요. 대지에 지을 때 대지로부터 이게 얼마 최소 얼마 띄어야 돼. 0.5m 띄우나요? 양쪽 대지로부터?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저도 몰라. 저도 하도 지금 한 게 이게 한 20년 전에 했던 거라 중간에 어떤지 모르는데 얼마 대지 그 공간 확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공간이 생겨야 돼. 맞벽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없다고. 양쪽 벽을 똑같이 해서 해자. 하여튼 너무 이 관심사항이 많아져도 안 되는데 이 통합 적용이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조경 통합할 수 있고요. 상상해보세요. 대지도로 관계 통합이 가능하고 지하층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건폐율이지 용적률은 아니다. 개인 하수처리설 통합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통합 적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합 건축에서 보시면 이게 용적률만 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방가로 1번에 다음에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역시 개발할 땅 몇 가지인데 됐고 대지 안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0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 대지 100m 이내인 두 개 대지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다섯 번째 줄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거. 이것이 결합 건축의 예입니다. 두 사람 사이 문제니까 그냥 당연히 전원 합의고. 그래서 방가로 2번처럼 넘겼을 때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혼자서 두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합의한 것이 하나 다름없기 때문에 바로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방가로 1번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이에요.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입니다.
굳이 이것도 따지면 아까 건축협정에 따라 할 때는 착공 신고하는 20년이 지나야 돼. 이건 최소 30년. 그런데 이것도 협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그 용적률 여기서 썼던 것을 이걸 부수고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거든요. 용적률 이 부분을 부수고 원상복귀 시켜야 돼. 아무래도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용적률을 이걸 원상복귀 시켜서 많은 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30년이 30년. 아이고 참 할 거 많네, 그죠? 그 다음에 반가리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건조에 신고해야지. 폐지할 때 전원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간단하게 전원이 동의하고 신고하면 돼. 이건 신고. 네. 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치기 한번 볼까요? 우리 보치기에서 네모난 1번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네모난 2번에서는 기존 건축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기존 건축에 대한 이 둘의 차이점이 간단하게 자, 우리 법을 처음부터 위반해서 지은 것이 위반 건축물이고 법을 위반한 건축이 위반 건축물이고 기존 건축물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적법하게 지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문제가 된 걸 얘기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위반할 수 있잖아. 그러나 이거는 위반 건축이 아니에요. 처음에 지을 때는 적법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건축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법에 문제가 되면은 철거 등은 명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위반 건축은 당연히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그런데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위반 건축물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사람이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배우시는 이행강제금 있죠? 그거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어떤 건 행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증서하는 걸 얘기하죠? 기존 건축은 못해요. 기존 건축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해도 그 사람이 안 따른다? 이행강제금 부과 못해요. 그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이행강제금 같은 이런 무서운 건 쓸 수가 없어. 기존 건축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 기존 건축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철거를 했다면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은 법을 잘못한 사람이니까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안 따른다고 해서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따라도 손실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데 기존 건축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되고 이행강제 같은 그런 불이익은 못 준다고요. 그게 둘의 기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여기서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로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난 1번 중에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에서 양가를 1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2번에 영업허가 거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대집행 특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우리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로 존재하는데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 시정기간 내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이고 여기서 부과 금액이 작년에 여기서 한번 나왔던 것이고 충분히 작년에도 예상할 만했죠. 바뀌고 나올 만했습니다. 자, 우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이거 약간 달라져요. 자, 우리 위반 건축에 대해서는 A번에 중대한 4가지 위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했다. 아니면 허가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건축허나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랑 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했다라든지. 이게 제일 중대한 위반 4가지로 보거든요. 건폐율을 초과했다. 건축허나 신고 없이 건축했다. 이 중대한 위반 4가지냐 기타 위반이냐 둘로 나눠서 이 중대한 위반 4가지일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여러분들이 지방세법에서 보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50%
여기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그러면 위반 면적을 곱하게 된 건 면적 크기에 따라 이제 그 최대치가 시가 표준이 약 50%가 최대치가 되거든요. 그 금액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영의자는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 중대한 위반 네 가지는 최대치가 시가 표준액의 50%가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돼.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 그 이하에서 정하는데 그 약 50%에다가 다시 최대치가 이 중대한 위반 네 가지도 다시 비율이 달라진다고요. 여기다가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 최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곱해주느냐? 100%, 90%, 80%, 70%, 100에서부터 10씩 떨어지네. 100%, 90%, 80%, 70%. 100이라면 0.9를 곱해주겠죠. 아까 시가표준 50%에 대해 0.9를 100이면 1을 곱해주죠. 그죠? 90%라면 0.9를 곱해주고 80%면 0.8을 곱해주고 이게 최대치가 된다는 건데 어차피 100, 90, 80, 70%라면 중대한 위반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반이 100%가 될 것이고 그게 뭐예요?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하는 무허가가 제일 센 위반이지. 그게 100%가 됩니다. 반대로 건축 신고라면 가벼운 건축의 신고니까 제일 약한 위반이 될 것이고 신고 규정을 위반한다면 참 그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좀 정신없는 사람이야.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위반을 해? 예?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서는 뭐가 그래도 중대한 위반이에요? 돈 되는 용적률. 그래서 건축 허가 없이 지었다 100%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위반이 용적률 90. 그 다음에 건폐율 80. 무신고 70.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냈었고 B번에 보시면 건축이 A 외 위반이다. 나머지 위반이다. 그러면 중대한 위반 네 가지가 아니다. 약 시가표준액의 10%가 최대치가 돼요. 시가표준액의 그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영의자라 최대치가 1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번에 연면적 85 이하 요거를 60으로 바꾸시라 이거지.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행가점을 깎아주는 것을 이것도 역시 강화한 거예요. 강화. 예전 같으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라면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서민용으로 봐서 아까 그 금액의 최대 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강화해서 소형주택으로 60 이하인 경우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다시 2분의 1 이하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바뀐 부분이고요. 넘겨주신 부가횟수 우리 1년에 2번까지 가능해요. 아마 1년에 2번까지 가능하다는 건 중개사법에서는 못 배우셨죠?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아마 중개실무에서는 1년에 1번일걸요? 여기는 1년에 2번까지. 하긴 거기랑 여기는 돈이 달라요. 여기는 시가표준의 기준이잖아. 거기처럼 취득가액 기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1년에 2번도 괜찮지 뭐. 다만 요거는 지워버리시고 다만은 제가 삭제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85회 주거건축물은 부가회수 자체를 5회 내에서 이런 혜택도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이건 삭제, 이건 삭제. 그냥 1년에 2번까지만 가능하다. 나머지 이행하자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기존 건축에 대해서 아이고 또 쉬어야 되겠네. 이거 건축부도 다 못 끝내고 쉬네 이거. 자, 일단 쉬세요.